제1권 어느 집안의 내력 1장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카라마조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년 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의문투성이의 죽음으로 인해 한때 상당히 널리 알려진, 물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때가 되면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그 지주, 그가 비록 자신의 영지에서는 거의 살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 지주가 괴상한 유형이었고 또한 아주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쓸모없고 생활이 문란하며 어리석은 사람이긴 해도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예를 들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했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주에 불과했으며 남의 집 식탁을 찾아다니거나 부잣집 식객으로 초대받을 기회만을 노렸지만 그가 죽을 때 그의 수중에는 약 10만 루블가량의 현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어리석은 광기를 드러내는 짓을 한평생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둔한 짓이 아니었고 대부분 영악하며 교활한 것이었다. 즉 그 어리석음이란 특별히 민족적 특성을 지닌 그 무엇이었다. 그는 2번 결혼하여 3 아들을 두었다. 장남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첫 번째 아내의 소생이었고 나머지 2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는 2번째 아내로부터 얻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번째 아내는 우리 군의 지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유하고 명망 있는 미우소프라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지창금을 갖춘 데다가 아름답고 재기가 넘치는, 물론 요즘 세대로서는 희귀한 일이랄 것도 없겠지만 이미 당시에 그런 자태를 보여주었던 그런 아가씨가 어떻게 그토록 변변치 못한 맹꽁이, 당시 모두 그를 그렇게 불렀다. 맹꽁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나친 설명을 자제하겠다. 나는 지난날의 낭만주의 세대에 속하는 한 처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언제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한 신사와 여러 해에 걸쳐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나누다가 불가항력적인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고민한 끝에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밤 절벽처럼 높은 강변 언덕에서 물살이 빠른 푸른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자신의 변덕 때문이며 단지 셰익스피어의 오피리아를 닮고 싶어서였다.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매혹되어 눈여겨보았던 그 절벽이 그림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 풍치도 없으며 가파르지도 않았다면 아마 자살 행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실화이므로 우리 러시아 사회에서 최근에 한두 세대 사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들이 적잖게 일어났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한 결과이며 매혹적인 사상이 발동한 결과였다. 아마도 그녀는 여성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적 조건이나 친인척과 가족들의 횡포에 맞서고 싶어 했을 것이며 그래서 한순간 너그러운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비록 남의 식객이긴 해도 모든 가능성을 향해 질주하는 그 시대의 가장 용감하고 냉소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짓궂은 어리광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를 더욱 자극시킨 것은 그것이
도둑 결혼이라는 사실이었고, 그 점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게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자신의 사회적 입지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돌발 사건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세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문가의 장가도 들고 지창금까지 타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신부 측에서도 그렇고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미모에도 불구하고 신랑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치마만 걸쳐도 이내 추근거릴 만큼 혈기가 왕성했던 시절의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그 사건은 평생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유독 그 여자만은 열정이라는 면에서 그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했다. 도둑 결혼 직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자신에겐 남편에 대한 경멸 이외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따라서 그 결혼의 결과는 상당히 빨리 나타났다. 처가에서도 그 사건을 곧 무마시킨 후 달아난 딸에게 지창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무질서한 생활과 끝없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람들 말로는 젊은 아내 쪽이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잖고 고상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사실처럼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무렵 아내에게 남은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긁어냈으며 그도 모자라 그녀가 25,000 루블을 상속받자 곧 그 돈마저도 전부 빼돌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거액을 물속에 빠뜨린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입방아를 찧었다. 그녀가 지창금으로 물려받은 작은 마을과 도회지의 집 한 채, 그리고 조그만 영지에 대해서도 그는 모종의 적절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가즈네를 썼다. 그는 아내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파렴치한 협박과 애원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감을 부추겼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집안에서 개입하여 그의 강탈은 저지되었다. 부부 사이에 주먹 다짐이 빈번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니라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였다고 한다. 그녀는 햇볕에 그을어 까무잡잡하고 대담하며 성질이 급하고 선천적으로 완력이 대단히 센 부인이었다. 결국 그녀는 3살박이 밑자를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남긴 채 가정을 벌였고 찢어지게 가난한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집안을 당장 창녀 소굴로 만들어 방탕한 폭음에 빠져들었으며 틈틈이 거의 군내 전체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문제를 눈물로 호소했다. 게다가 남편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결혼 생활을 상세하게 떠벌렸다. 문제는 그가 무례한 남편의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만족스럽게 생각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모욕받은 내용을 한껏 부풀려 구구절절 흥겹게 묘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좀 해보게. 자네 대체 뭔가, 표도르 파블로비치. 그렇게 분한 일을 당하고 출세라도 한 듯 즐거워하고 있으니 하고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그는 거듭 새롭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더욱더 웃음거리가 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이 처한 희극 배우 같은 입장을 모르는 척 했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그의 순박한 일면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달아난 아내의 행방을 알아냈다. 달아난 아내는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빼제르부르크로 거처를 옮긴 뒤 그곳에서 완전한 해방을 만끽하고 있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당장 소란을 피우며 빼제르부르크로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사실 그는 당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길을 나서기 전에 마음껏 술을 마시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처가로부터 빼제르부르크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다락방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어떤 소문에 의하면 장티푸스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굶주렸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잔뜩 취해 있다가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혹자는 그가 거리로 뛰어나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치켜 올리고는 이젠 해방이다! 라고 소리쳤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모습이 비록 그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있기는 해도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전한다. 두 가지 경우 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킨 아내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비록 악당일지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결론보다는 한결 순박하고 단순한 일면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2장) 큰아들을 버리다. 물론 그따위 인간이 어떤 양육자요 어떤 아버지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그가 당연히 저지르게 될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말았다. 즉 그는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와의 사이에 태어난 제 자식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미움이나 부부 사이에 겪은 어떤 모멸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식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잊었기 때문이다. 그가 눈물과 푸념으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면서 자기 집을 음란의 소굴로 바꾸는 동안 3살짜리 미자의 양육을 도맡은 사람은 그 집에 충직한 하인 그리고리였다. 당시 그가 돌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린애의 속옷을 갈아입힐 사람조차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어린애의 외가 친척들마저 그 아이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미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아버지인 미우소프 씨는 당시 이미 세상을 하직한 상태였으며 남편을 잃은 미자의 외할머니는 모스크바로 이사한 후에 중병을 앓고 있었고 이모들은 모두 시집을 가고 없었다. 그래서 미자는 거의 1년 동안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 넘겨져 그의 행랑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서록 아비란 작자가 자식 생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실 그도 자식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지낼 수는 없었다. 자식이란 늘상 자신의 추태에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기에 제 손으로 다시 행랑채로 쫓아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사촌오빠인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파리에서 귀국하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여러 해 동안 외국을 전전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젊었었다. 그러나 그는 미우소프 집안에서는 특별한 존재로서 교양도 있을 뿐 아니라 한평생 도시 생활을 하고 외국 바람을 쐰 유럽인이며 말년에는 40, 50년대 풍의 자유주의자로 통했다. 그는 평생 동안 러시아는 물론 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수많은 자유주의자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푸르동이나 바쿠닌과도 개인적으로 사귀었다. 떠돌이 생활을 마감할 무렵 그는 1844년 파리 2월 혁명 당시 시가전에 참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암시를 풍기며 혁명 회고담에 대해 떠벌리기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젊은 시절의 가장 즐거운 회고담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예전의 방식대로 산출하면 약 1,000명의 농노에 해당하는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훌륭한 영지는 바로 지금 우리 군의 입구에 위치해서 유명한 수도원과 경계를 짓고 있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하천의 어업권 때문인지 삼림의 체벌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교권론자들에 맞서 송사를 벌이는 것이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양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쩌면 마음에 두기도 하고 또 언젠가 눈여겨본 적이 있기도 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전해 듣고 또 밑자라는 아이가 남겨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 대해 젊은 울분과 경멸의 치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개입해 들어갔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처음으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어린 애의 양육을 맡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미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작자는 그런 어린애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 집 어딘가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짐짓 놀라는 척했고 그런 그의 인간성은 나중에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의 이야기는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한평생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꾸며대고 예기치 못한 배역을 즐겨 맡았으며 더구나 아무 필요도 없는 예를 들면 이번처럼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성격은 표도르 파블로비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를 열심히 마무르지어 어린애의 후견인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공동명의로 되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작은 마을과 집 한 채와 조그만 영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밑자는 외가 쪽 아저씨 댁으로 거처를 옮기긴 했으나 아저씨는 가정을 꾸미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정리하여 돈을 손에 쥐게 되자 곧바로 파리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서둘렀고 어린애는 외가 쪽 사촌 숙모들 중에 한 분인 모스크바의 어느 부인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파리에 정착한 뒤에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던 상상을 뛰어넘는 2월 혁명이 발발하자 어린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모스크바의 부인도 죽어버리자 밑자는 그녀의 시집간 딸들 중 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 후로도 그는 4번째로 거처를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더 이상 덧붙이진 않겠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큰 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소설에 착수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자. 우선 이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세 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으므로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장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의 유년기와 정년기는 무질서하게 지나가 버렸다.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어느 군사학교에 입학했으며 나중에는 카프카즈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투를 벌여 강등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상당히 많은 돈을 낭비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표드르 파블로비치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때까지 그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인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처음으로 만나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된 후 자기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 고장에 일부러 머물게 되었을 때이다. 당시 그는 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얼마 머물지 않았고 얼마간의 돈을 타내고 또 자기 영지에서 앞으로 들어올 수입에 대해 모종의 협상을 맺자마자 곧 떠나가 버렸다. 그때 그는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로부터 영지의 수입이나 가격에 대해서 전혀 알아낼 수 없었다. 이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밑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 부정확하고 과장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에 무척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아직 젊고 경솔한 데다 과격하며 세욕이 강하고 인내심이라곤 눈꼽만큼 없는 남봉꾼으로서 잠시 돈푼깨나 손에 쥐면 물론 잠시뿐이긴 하나 당장은 마음을 누그러뜨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따금씩 푼돈으로 송금해 주었다. 결국 4년 정도 지난 후 밑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모든 일을 단판 지으려고 어느 날 우리 읍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자신에겐 재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으며 계산도 복잡하고 또 자신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미 표도르 파블로비치로부터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냈으며 어쩌면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갑자기 경악하고 말았다. 언젠가 그 자신이 원했던 이런저런 협상에 따라 더 이상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젊은 밑자는 깜짝 놀라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의심했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말았다. 바로 이런 상황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이야기가 나의 도입부적인 첫 소설의 주제, 아니 외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첫 소설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들어가면서 밑자의 형제들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나머지 두 아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3장) 재혼과 두 번째 자식들. 4살짜리 밑자를 팽개쳐버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재혼했다. 그 재혼 생활은 약 8년간 지속되었다. 표도르의 두 번째 아내 역시 소피아 이바노브나라는 매우 젊은 여인인데 그가 조그만 첨부 업무 때문에 이웃군의 어느 유대인과 동행했을 때 그녀를 얻게 되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바람을 피우며 술을 퍼마시고 소동을 부려댔지만 자신의 재산 증식 문제만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사소한 일조차, 물론 거의 언제나 비열한 방법이긴 해도 성공적으로 꾸려나갔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어느 무식한 보제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고아 신세였으며 자신의 은인이자 양육자이며 동시에 박해자이기도 한 이름 깨나 있는 어느 노부인의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 노부인은 브로호프 장군의 미망인이었다. 나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친절하고 싹싹하며 말수적은 그녀가 언젠가는 헛간의 못에 노끈을 걸고 목을 매는 것을 사람들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만은 들은 적이 있다. 겉으로는 심술궂어 보이지 않지만 무위 도식 때문에 참을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그 노부인의 변덕과 끝없는 잔소리를 그녀로서는 그토록 참아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청혼을 하자 그에 대한 수소문이 이루어졌고 청혼은 거절되었다. 그러자 그는 첫 결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고아 소녀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꼬드겼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진작에 좀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녀도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군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게다가 16살짜리 소녀가 은인의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강물에 몸을 던지는 편이 낫다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가엾은 그 소녀는 자신의 은인을 갈아치웠을 뿐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로서도 이번에는 동전 한 입 얻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군 미망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저주만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엔 꼭 무엇을 얻어낼 속셈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순결한 소녀의 뛰어난 미모, 특히 거친 여성미에만 골몰했던 호색한의 마음을 격동시킬 만큼 청순한 그녀의 얼굴에 반했던 것이다. 그녀의 순결한 두 눈동자는 마치 면도날처럼 내 영혼을 도려냈지 라고 나중에 그는 특유의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호색한의 음탕한 인상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그는 그녀가 자기한테는 죄인이며 마치 자신이 목매달아 죽을 처지로부터 그녀를 구원하기라도 한 듯 의기양양해서는 남달리 온순하고 얌전한 그녀의 성격을 이용해 최소한의 부부 예절까지도 짓뭉개버렸다. 그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난잡한 여자들을 끌어들여 술판을 벌이곤 했다.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에 대해 언급한다면 우울하고 순박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인 그리고리가 이전에 주인 마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싫어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새 주인 마님의 편을 들어 두둔했으며 그녀를 위해서 심지어 하인으로서는 거의 용납될 수 없는 태도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말다툼까지 벌였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술자리를 박살내고 모여있던 작부들을 강제로 몰아내기도 했다. 그 후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 젊은 여인은 시골 아낙네들이 흔히 앓는 끌리꾸샤라 부르는 일종의 부인성 신경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병 때문에 환자는 때때로 무서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이반과 알렉세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큰아들은 결혼 첫 해에, 그리고 작은 아들은 3년 후에 낳았다. 그녀가 죽었을 때 작은 아들 알렉세이는 4살 밖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아이는 그 후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론 꿈속에서처럼 희미한 것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한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죽은 후 두 아이들에게는 이복 형제인 미자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버림받아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 넘겨지고 바로 그 행랑채에 머물게 되었다. 그 행랑채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은 그들 어머니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고집쟁이 장군 부인이었다. 그녀는 아직 생존해 있었으며 자신이 겪은 수모를 8년 동안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소피아의 생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몰래 입수하고 있던 그녀는 소피아가 병을 얻었으며 그 주변에서 온갖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녀는 그래도 싸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배은망덕에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자신의 식객들에게 2번이고 3번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도 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정확히 3개월 후 장군 부인은 갑자기 우리읍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곧장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찾아갔다. 그녀는 겨우 30분 정도밖에 읍에 머물지 않았지만 많은 일을 처리했다. 그것은 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8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고주망태가 되어 그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그 작자를 보는 순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가혹할 정도로 철썩 멋진 따귀를 2대 올려 붙이고는 앞머리채를 아래 위로 3차례 잡아당긴 다음 말없이 2 아이들이 있는 행랑채로 곧장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목욕도 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한 속옷 차림으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자 당장 그리고리에게도 따귀를 올려붙이고 나서 2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막무가내로 끌어내서는 쇼를 덮어 씌운 후 마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다. 충직한 하인인 그리고리는 따귀 세례를 참으며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고 노부인을 마차까지 배웅할 때에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고아들에 대해 하느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허리를 굽혀 절했다. 어쨌든 자네는 머저리야 라고 장군 부인은 길을 떠나며 그에게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사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일이 오히려 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아이들 양육에 관한 장군 부인의 공식 요청서가 왔을 때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귀를 얻어 맞은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온 읍내에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다. 장군 부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죽고 말았으나 유언장에서 아이 한 명당 각각 1,000루블씩을 나누어 주라고 밝혔다. 유언장에는 그 아이들의 교육비이니 반드시 그 아이들을 위해 쓰도록 해라. 성인이 될 때까지 근근히 살아갈 만큼만의 돈을 남겨주는 까닭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만한 동정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은 알아서 자선을 베풀도록 해라. 등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유언장을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매우 괴상하고 독특한 표현이 들어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노부인의 주요 상속자는 정직한 인물인 그 군의 귀족 회장 예핌 빼트로비치 볼레노프였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양육권 이양 서류를 마무리 짓고 난 후 아이들 양육비를 그 작자로부터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 작자는 직접적으로 거절한 적은 없으나 그런 경우 때로는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언제나 이를 질질 끌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알렉세이를 아꼈으므로
그 아이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키웠다. 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줄 것을 독자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이다. 만일 그 두 젊은이가 자신들의 양육과 교육에 한평생 감사를 드릴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보기 드물 만큼 너무나 착하고 인간적인 이 예핀 빼트로비치일 것이다. 그는 장군 부인이 아이들 몫으로 남긴 1,000루블씩을 고스란히 보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년으로 성장할 무렵에는 이자가 불어 2,000루블씩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기 돈으로 양육했는데 그 액수는 아이 한 명당 1,000루블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이들의 유년기와 청년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에 대해서만 기술해 나가겠다. 우선 장남인 이반에 관해 언급하면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무뚝뚝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소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낯선 가정과 낯선 은인들의 손에 양육되고 있고 아버지란 위인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10살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이 소녀는 매우 일찍부터, 그러니까 소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학문에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소녀는 13살 무렵에 예핀 빼트로비치의 집에서 나와 모스크바의 중학교로 옮기면서 예핀 빼트로비치의 중마고 어우러서 당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어느 노련한 교육자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다. 이반 자신이 훗날 밝힌 바에 의하면 그 모든 일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의 경우 천재적 교육자의 손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예핀 빼트로비치의 선행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예핀 빼트로비치도 천재적 교육자도 이미 세상을 하직한 상태였다. 그런데 예핀 빼트로비치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고집불통의 장군 부인이 아이들의 유산으로 남긴 돈은 그 이자가 2배로 불어서 2,000루블에 이르렀건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여러 형식 절차 때문에 돈을 수령하는 일이 지체되었다. 그로 인해 그 젊은이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첫 2해 동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생활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밥벌이를 해가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자부심 때문인지 혹은 아버지에 대한 경멸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냉철한 상식적 판단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아버지와는 전혀 서신교환을 하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리야 어찌됐건 그 젊은이는 어떤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20코페이카를 받으며 과외 지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문사 편집실을 쫓아다니며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10행짜리 기사를 썼다. 사람들 말로는 그 기사들이 언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것이어서 곧 히트를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 젊은이는 도시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각종 신문사와 잡지사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도
프랑스어 번역거리나 정서 따위를 맡겨달라고 끊임없이 졸라대고 부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언제나 궁핍한 생활에 쫓기며 불행한 운명 속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 남녀 학생들보다 실생활이나 지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집진들과 사귄 이반 표도르비치는 그 후로도 계속 그들과 관계를 유지했으며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년 동안은 다양한 전문 서적에 관해 매우 재능 있는 비평을 출판하기 시작하여 문학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최근에 갑자기 수많은 독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 돈 2,000루블로 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하던 이반 표도르비치는 갑자기 이상한 논문 한 편을 출판하였다. 유수한 신문의 관련 기사가 났고 비전문가들조차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의 제목도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그가 자연과학도로 학업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의 논문은 당시 도처에서 관심을 끌던 교회 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그 문제에 관한 기존의 몇몇 견해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 논조와 결론이 기발하고 뛰어났다. 한편 많은 교회 관계자들은 저자를 자기들 편으로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갑자기 시민론자들은 물론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가세하여 저마다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다 결국 일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논문 전체가 단지 불손한 희롱이자 냉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교회 재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고장의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도 당시 그 논문이 반입되어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름이 알려지자 그가 우리읍 출신이며 다름 아닌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또한 흥미를 끌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저자 자신이 갑자기 우리 고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 당시 어떤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며 무엇 때문에 이반 표도르비치가 우리 고장을 찾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엄청난 파국의 단초가 된 그 운명적인 귀향은 그 후로도 내게 오랫동안, 아니 거의 언제나 의문스러운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토록 학식이 뛰어나고 그토록 자부심이 강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젊은이가 평생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며 어떤 이유로도 돈을 주기는커녕 아들인 이반과 알료샤가 언젠가는 돌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그런 추악한 아버지의 집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런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2달째 그와 함께 지내면서 더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놀라게 만들었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의 먼 친척벌 되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이전에 정착했던 파리에서 되돌아온 후 마침 우리 고장에 있는 자기 영지에 다시 머물고 있었다.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젊은이를 사귄 뒤로 마음속에서 따끔따끔한 고통을 느끼며 때때로 지적 설전을 벌인 바 있던 미우소프가 이에 누구보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부심이 강해.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언제나 몇 푼쯤은 벌 능력도 있고 지금은 외국에 갈 만한 돈도 지니고 있는데 이곳엔 어쩐 일일까? 그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거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아버지는 돈을 내놓지 않을 테니까. 그가 술을 마시거나 방탕한 생활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늙은이는 아들 없인 살 수 없다는 듯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니. 그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아버지가 상당히 심술궂기도 하고 때로는 제멋대로 굴기도 하지만 이따금은 아들의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간혹 한결 점잖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 등은 사실이었다. 나중에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반 표도르비치는 부분적으로는 자기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부탁을 받고 그 일 때문에 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형과 관련이 깊은 어떤 중대한 사건으로 인하여 모스크바에서 귀향하기 전부터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형을 만나고 알게 되기는 이번이 난생 처음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사건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인지 독자들은 나중에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특별한 상황을 알고 난 후에도 이반 표도르비치는 여전히 수수께끼 속의 인물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향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덧붙여 이야기해두면 이반 표도르비치는 큰 집안 싸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던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와 아버지 사이의 조정자, 중재자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가족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어떤 식구들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기도 했다. 단지 막내 아들 알렉세이 표도르비치만은 1년 전부터 우리 고장에 살고 있었으므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일찍 우리 곁에 등장했다. 그런데 알렉세이 표도르비치는 소설 전면에 끌어내기에 앞서 현재의 이 같은 서론적 이야기만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힘겹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 관한 한 가지의 의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서론에서 그를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소설 첫 장면부터 나의 미래의 주인공에게 수도사의 법위를 입힌 채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그때 그는 1년 전부터 우리 고장의 수도원에 살고 있었으며 평생을 그곳에 파묻혀 지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사장 셋째 아들 알료샤. 당시 그는 겨우 20살이었다. 그의 형 이반은 24살, 이복형 드미트리는 28살이었다. 우선 그 청년 알료샤는 결코 광신도가 아니며 내 판단으로는 적어도 신비주의자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나의 의견을 미리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는 단지 풋내기 박애주의자에 지나지 않았고 만일 그가 수도자의 길에 전념했다면 그것은 당시 그 길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일한 것이었으며 사악한 세속의 암흑으로부터 사랑의 정신을 밝히는 광명으로 인도할 이상적인 출구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유일하게 그 길에서 가슴 저미는 감동을 느꼈던 것은 거기에서 당시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수도사인 장로 조시마를 만났기 때문이다. 장로는 억누를 길 없는 뜨거운 첫사랑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가 갓난아이 때부터
매우 불가사의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환기에 둔 바 있으나 다시 한번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는 겨우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으나 그 후 평생에 걸쳐 마치 정말로 어머니께서 살아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어머니의 얼굴과 그 부드러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억들은 훨씬 더 어린 나이, 그러니까 2살 때부터도 기억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치 모든 것이 묻혀버린 어둠 속에서 솟는 빗줄기처럼 혹은 형상을 알 수 없이 발기발기 찢긴 커다란 그림 조각들처럼 한평생 뇌리에 남아있게 된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느 조용한 여름 저녁, 활짝 열어젖힌 창문, 비스듬히 흘러드는 저녁 햇살, 비스듬한 햇살이 무엇보다 선명히 기억되었는데 그 햇살을 기억했다. 방 안 한 구석에는 성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타오르는 램프가 놓여 있었으며 성상 앞에는 자신을 2 팔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마치 히스테리 발작이라도 하는 듯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며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으스러지도록 힘껏 부둥켜 안은 채 성모에게 기도를 드렸고 마치 성모의 보호 아래 두려는 듯 성상을 향해 자신을 받쳐든 2 손을 치켜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유머가 달려들어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빼앗아 갔다. 바로 그 장면인 것이다. 알료샤는 그 순간의 어머니 얼굴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극도의 흥분에 달해 있었지만 자신의 기억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그는 감정 표출에 소극적이었으며 말수도 적었지만 그것은 불신감이나 소심한 성격 혹은 우물한 대인기피증 때문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원인, 즉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나 그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고민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해버리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으나 누구한테도 어수룩하다거나 단순한 위인으로 평가받은 적은 없었다. 그는 타인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었고 무슨 일에 대해서든 남을 비난할 마음도 없었으며 또 실제로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 일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종종 심한 비애에 잠길지언정 결코 남을 책망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그를 놀라게 하거나 그에게 충격을 줄 수 없었는데 그 점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살 때 추악한 음란의 소굴과 같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순결하고 순진한 그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조금도 경멸하거나 책망하는 기색 없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곤 했다. 한때 남의 집 식객 생활을 했었기에 남달리 모욕에 민감하고 예민했던 아버지는 처음에는 신임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나를 무척 원망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술기운으로 감정에 북받쳐 눈물까지 뿌리면서 그를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마치 그 아들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랑했으며 누구도 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듯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점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은인이자 양육자인 예핀 페트로비치 볼레노프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를 마치 친자식처럼 여길 만큼 한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에 들어갔으므로 어린애가 아양을 떨어 사랑을 받으려는 계산된 교활함이나 간특한 술책 혹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려는 수완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재능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내부에, 아니 그 천성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친구들에게 불신감, 때로는 멸시와 증오심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에 속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그는 마치 고립되기라도 한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어려서부터 한쪽 구석에서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친구들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 그는 장난을 치거나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그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무뚝뚝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얌전하고 밝은 성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동갑내기들 사이에서 그는 결코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소년들은 그가 자신의 대담성을 전혀 뽐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양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욕을 가슴속에 새겨두지 않았다. 간혹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잠시 후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뢰감이 넘치는 밝은 표정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대에게 대답을 하거나 먼저 말을 걸곤 했다. 그때 그는 모욕을 어쩌다 잊었다거나 의도적으로 용서했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면이 아이들을 굴복시키고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항상 놀림감이 되는 단 하나의 유별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 섞인 조롱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재미를 주는 일이었을 뿐이다. 그 특징이란 보기 드물 정도로 병적인 수치심과 결벽증이었다. 그는 여자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대화를 얌전히 듣고 있지 못했다. 이 특정한 표현과 대화는 불행히도 어느 학교에서나 근절되기 힘든 것이었다.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들은 마음도 정신도 아직 순수하지만 교실에서 저희들끼리는 혈기왕성한 군인들조차 잘 입에 담지 않는 사건이나 장면, 유형들에 대한 소문을 거침없이 떠벌리고 싶어한다. 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인들과 상류층 집안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은 도덕적 타락과 관계가 없으며 비록 냉소적인 면이 있긴 해도 음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그것을 흔히 모방할 가치가 있는 섬세하고 예리하고 젊은이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소년들은 재빨리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는 알료시카 까라마조프를 쳐다보며 종종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강제로 그의 손을 귀에서 떼어놓고는 귀에 대고 음담패설을 떠들어대곤 했다. 그러면 그는 손을 뿌리치고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감쌌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한마디 욕설도 퍼붓지 않으며 묵묵히 모욕을 감수했다. 결국 소년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고
계집애라고 놀려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그는 전 학년에 걸쳐 언제나 우등생에 속했지만 1등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핌 빼뚜루비치가 죽은 후에도 알류샤는 군립중학교에 2년을 더 다녔다. 슬픔에 잠긴 예핌 빼뚜루비치의 부인은 남편이 죽자마자 여자들밖에 남지 않은 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탈리아로 장기여행을 떠났다. 한편 알류샤는 예핌 빼뚜루비치의 먼 친척벌 되는 생면부지의 두 부인이 사는 집으로 보내졌지만 어떤 약정이 오갔는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누구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그의 남다른 특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대학 생활의 처음 2해 동안은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은인의 집에서 타인의 빵을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슴 아프게 생각해온 형 이반 표도르비치와는 완전히 대비되었다. 그러나 알료샤라는 인물의 이러한 이상한 특징을 지나치게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를 곧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누구나 그가 확실히 유로지비를 닮은 청년임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유로지비는 백치이면서도 예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금욕적인 기독교 신자들을 말하며 바보 성자라고도 한다.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굴러들어온다면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제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주어버리거나 자선 사업에 기부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아마 교활한 사기꾼에게라도 그가 돈을 달라고 하면 순수히 내줄지 모른다. 물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는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본 적도 없지만 용돈을 받기라도 하면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한 주일 내내 망설이거나 물 쓰듯이 펑펑 써서 한순간에 없애버렸다. 금전 문제와 부르주아적 성실성에 몹시 민감한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도 언젠가 알렉사이를 관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저런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을 거야. 100만 명이 사는 낯선 도시의 광장에 홀로 버려진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고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죽어가지도 않을 거야. 당장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거처를 마련해 줄 테니까. 만일 아무도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내겠지. 그런 일쯤은 그에겐 손쉬운 일이며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오히려 만족스러워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는 중학교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우연히 기억 속에 되살아난 어떤 일로 인해 아버지 댁으로 돌아가겠다고 부인들에게 불쑥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아직 학업이 1년이나 남아 있었다. 부인들은 그를 몹시 아꼈으므로 떠나보내려 하지 않았다. 기차 삭시 별로 비싼 편은 아니었으므로 은인의 가족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선물한 손목시계를 저당 잡히려 하자 부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비를 넉넉히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 옷과 내복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꼭 3등 칸에 타고 싶다며
받은 돈의 절반을 부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읍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대뜸 어째서 학원 마치기도 전에 돌아온 거지? 라며 다그쳐 물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어떤 생각에 골몰해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얼마 못 가서 그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있음이 밝혀졌다. 당시 그 자신도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돌아왔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돌아온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때는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랐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불쑥 솟구쳐 올라 그를 새롭고 불가사의하면서도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떤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펴도르 파블로비치는 두 번째 아내를 어디에 묻었는지 가르쳐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관이 땅속에 묻힌 이후로 그녀의 무덤을 찾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기나긴 세월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펴도르 파블로비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 일이 있기 전 그는 오랫동안 우리 읍을 떠나 있었다. 두 번째 아내가 세상을 뜨자 그는 곧 3, 4년가량 러시아 남부지방으로 떠났다가 결국은 오데사로 옮겨서 그곳에서 줄곧 몇 년을 지냈다. 그의 독특한 말투에 따르면 처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마침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헤브르인들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그가 그 시기에 돈을 긁어 모으고 벌어들이는 남다른 수완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알료샤가 돌아오기 3년 전에야 겨우 그는 다시 우리 읍으로 되돌아왔다. 옛 친지들은 그가 아직 노인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늙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잖아진 것이 아니라 한층 뻔뻔스러워졌다. 스스로 어릿광대 짓을 하다못해 이제는 다른 사람들마저 어릿광대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욕심을 드러냈다. 여자들과의 추태 역시 예전보다 오히려 더 볼썽사나울 정도였다. 얼마 후 그는 군내 도처에 새로운 술집들을 차렸다. 그는 약 10만 루블,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약간 못 미치는 거액을 모았던 것 같다. 읍과 군의 많은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 빚을 지게 되었는데 물론 믿을 만한 담보가 있어야 했다. 최근 들어 그는 살결이 부석부석해졌고 균형감과 절제심을 잃어갔으며 경솔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일처리 역시 시작도 끝도 없는 데다가 정신마저 산란해져 점점 더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하는 경우가 늘어갔다. 그 무렵 이미 상당히 노쇠했지만 마치 가정교사라도 되는 듯 그를 보살피는 하인 그리고리마저 없었다면 아마도 펴도르 파블로비치에게는 성가신 일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알료샤의 귀향은 그의 도덕적 측면에 영향을 준 듯 보이며 쉬 늙어버린 노인에게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버린 무언가를 일깨웠던 것 같았다. 그는 알료샤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넌 내가 그년을 그 끌리꾸시까를 닮은 걸 알고 있겠지? 그는 알료샤의 어머니인 죽은 아내를 이런 식으로 불렀다. 결국 끌리꾸샤의 무덤을 알료샤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하인 그리고리였다. 그리고리는 그를 읍 공동묘지로 데려가서는 먼 발치에서 비록 싸구려 주철로 만들어졌지만 깔끔하게 세워진 묘비를 가리켰다. 그 묘비에는 고인의 이름, 신분, 나이, 사망일자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흔히 사용되는 옛 추모시 중에서 따온 사행시 구절 같은 것도 새겨져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리고리의 수고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내의 무덤은 물론 자신의 모든 추억까지도 내팽개친 채 끝내 오데사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리는 자신의 경비로 가엾은 끌리꾸샤의 무덤에 묘비를 세웠던 것이다. 알료샤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별다른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묘비 설치에 관해 그리고리의 조리 있는 설명에 귀를 기울이더니 잠시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한 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그는 근 1년 가까이 무덤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소한 일화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영향을, 그것도 특이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 하지만 두 번째 아내인 알료샤의 어머니, 즉 끌리꾸샤가 아닌 자신을 두들겨 팼던 첫 번째 아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추모식을 위해 쓰도록 1,000루블을 수도원에 기부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만취하여 알료샤를 향해 수도사들에 대한 욕설을 늘어 놓았다. 그는 결코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평생 5꽃베이가짜리 양초 하나 성상 앞에 바친 일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련한 감정과 생각의 이상스러운 발작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일어나는 법이 아닌가. 나는 그가 살이 너무 쪄서 축 늘어졌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의 용모는 그때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특성과 본질을 생생하게 입증해주고 있었다. 항상 오만함이 서려있고 의심기가 역력한 데다 냉소적인 그의 가느다란 두 눈 아래에는 길쭉한 살집이 잡혀 있었다.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는 조그만 얼굴에는 많은 주름살이 새겨 있었으며 혐오스러울 만큼 음탕한 모습을 더해주는 커다랗고 길쭉한 비계덩이 혹이 뾰족한 턱에 마치 지갑처럼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입은 길게 찢어지고 탐욕스러웠으며 두툼한 입술 사이로는 썩어버린 시커먼 이빨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또 말을 할 때면 언제나 침을 튀기곤 했다. 그러나 어쩌면 자신은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에 대해 즐거이 익살을 떨었다.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매우 뾰족한 데다가 심하게 휘어진 매부리 코를 특히 화제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영락없는 로마인의 코야. 이 혹과 어울려 쇠퇴길 고대 로마 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나서 얼마 후 알료샤는 느닷없이 자신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으며 또 수도사들도 그를 평수사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조를 주었노라고 아버지에게 선언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므로 아버지의 진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버지는 수도원 암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 조시마가 자신의 얌전한 아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장로야 물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수도사지. 그는 알료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골몰한 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지. 얌전한 우리 아들이. 얼큰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술기운이 약간 섞인, 그러나 여전히 빈틈없이 교활하고 능청스러운 미소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내가 어쩐지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상상도 못했겠지? 너로선 그곳에 갈 기회를 노려온 것이고 어쨌든 너는 2,000 루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이 너의 지참금이 되겠구나. 하지만 나의 천사 같은 아들아, 나는 이대로 너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다. 그들이 요구한다면 그곳에서 필요한 돈을 지금이라도 너를 위해 내놓겠다. 그러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갖다 바칠 거야 없지 않겠니? 너야 카나리아가 일주일에 나달 2억에 먹어 치우는 정도밖에 돈을 쓰지 않을 테니까. 너는 알고 있겠지. 한 수도원에 인근 마을이 하나씩 달려있고 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곳에는 수도원의 여인들만 살고 있단다. 그곳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내 생각에는 그런 여편네들이 한 30명쯤 될 것 같구나.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름대로 흥미가 있더구나. 러시아 민족주의가 대단히 강해서 프랑스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정도가 마음에 걸릴까? 만일 있기만 한다면 굉장한 돈벌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소문만 퍼지면 이내 몰려들겠지. 하지만 이곳은 괜찮다. 이곳 수도원에는 여자들도 없고 수도사들만 200명 정도 있지. 성실하지. 금욕주의자들인데다가 나도 인정한다. 그래, 너는 수도사들에게 가고 싶단 말이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알료샤. 널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어주겠지? 하지만 좋은 기회이기도 하구나.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줄 테니 우린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단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지. 그게 언제가 되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그런 점에선 정말 어리석단다. 어쩌면 믿기지 않겠지? 그건 사실이란다. 하지만 보다시피 비록 어리석긴 해도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다. 물론 항상이라고 했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지. 내가 죽었을 때 악마들이 나를 갈고리로 끌고 가는 광경을 잊고 지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단다. 갈고리라고? 그렇다면 놈들이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건 뭘로 만들어졌을까? 무쇠로? 어디서 그걸 만들지? 대장간? 아니, 놈들한테 그런 것이 있을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틀림없이 지옥에는 천장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을 용의가 있지만 천장 따위는 없었으면 한다. 그 편이 보다 고상하고 계몽적인, 다시 말해서 루터식이 될지 모르니까. 천장이야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 아니겠니? 바로 여기에 무어라 단정짓기 힘든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야. 만일 천장이 없다면 갈고리도 존재하지 않을 테고, 갈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다시 말해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러면 누가 나 같은 놈을 갈고리로 끌고 갈 것이며, 나 같은 놈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요? 이 세상 어디에 진리가 있다는 거냐? 그걸 발명해내야 되겠지. 갈고리 말이야.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알게 된다면 알료샤, 나 때문에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일부러 말이야. 그곳에 갈고리는 없어요. 알료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갈고리에 그림자나 있겠지. 나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어느 프랑스인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지. 나는 빗자루 그림자로 마차의 그림자를 청소하는 마부의 그림자를 보았다 라고 말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갈고리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니? 수도원에서 살게 되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게다만, 그러나 길을 떠나 그곳에서 진리를 구한 다음 다시 돌아와 이야기해 다오. 내세가 어떤 곳인지 네가 정말 알고 있다면 그곳에 가기가 좀 더 쉬워질 테니까. 너도 내 집에서 주정뱅이 늙은이나 갈보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수도원에 사는 편이 한결 더 마음 편할 게다. 비록 그 무엇도 천사 같은 너를 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아마 그곳에서도 역시 너를 건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게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직 너의 정신을 악마가 먹어버리지는 않았거든. 제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사르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난 너를 기다리마. 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상에 너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구나. 그리고 그는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 그는 감상에 젖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저기가 솟구치면서도 감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오 장 장로들. 어쩌면 독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의 젊은 주인공이 병적이고 광신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품을 가진 창백한 몽상가이자 깡마르고 여인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알료샤는 당시 건장한 체격을 갖추었고 뺨에는 홍조가 돌며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건강미 넘치는 19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당시 대단한 미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키의 다부진 몸매에다가 짙은 아맛빛 머리, 약간 길쭉하긴 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계란형 얼굴, 반짝거리는 짙은 잿빛의 크고 시원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사려 깊고 아주 얌전한 청년이었다. 어쩌면 오 장 장로들. 어쩌면 독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의 젊은 주인공이 병적이고 광신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품을 가진 창백한 몽상가이자 깡마르고 여인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알료샤는 당시 건장한 체격을 갖추었고 뺨에는 홍조가 돌며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건강미 넘치는 19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당시 대단한 미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키의 다부진 몸매에다가 짙은 아맛빛 머리, 약간 길쭉하긴 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계란형 얼굴, 반짝거리는 짙은 잿빛의 크고 시원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사려 깊고 아주 얌전한 청년이었다. 어쩌면 뺨에 홍조가 돈다고 해서 광신자나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알료샤는 누구보다도 리얼리스트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는 수도원에서 완전히 기적을 믿게 되었으나 나는 기적이 결코 현실주의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만일 그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나 자기 내부에서 기적을 믿지 않는 힘과 재능을 찾아내게 마련이며, 만일 기적이 자기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용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오관을 불신하는 법이다. 만에 하나 그것을 용납한다 손치더라도 단지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리얼리스트에게는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리얼리스트가 일단 신앙을 갖게 되면 그는 바로 자신의 현실주의에 의해 반드시 기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도 도마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자기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했다. 기적이 그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한 것일까? 진정 그런 것은 아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가 믿기를 원했기 때문일 뿐이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조차 비밀스러운 내면 속에서는 이미 완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알료샤가 우둔하다느니, 비정상적이라느니,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도 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둔하다거나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앞에서 이미 기술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려 한다. 그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은 당시 그 길만이 그를 감동시켰으며 그의 영혼을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 단번에 벗어나게 하는 이상적인 출구로 비췄기 때문이다. 덧붙여둘 것은 그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청년, 즉 천성적으로 진리를 갈망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믿으며 또한 신앙을 갖게 된 후로는 자신의 모든 영적 능력을 다하여서 빠른 참여를 갈망하고 빠른 성취를 희망하면서 그 성취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열망에 불타는 정직함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부류의 청년들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 대체로 그 같은 경우에 어쩌면 가장 손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착심을 느껴서 마침내 이루어 보려고 스스로 작정한 그 같은 진리와 그 성취의 실천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10배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왕성한 청년기 중 5, 6년을 어렵고 괴로운 학업, 즉 학문에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진리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감수해야 하는 그런 희생은 몹시 힘에 부치는 일인 것이다. 알료샤는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지만 빠른 성취에 대한 열망만은 남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진지하게 숙고한 끝에 영생과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자마자 자연히 영생을 위해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어정쩡한 타협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영생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는 곧 무신론자나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소위 제4계급의 단순한 노동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신론의 문제, 무신론의 현대적 구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지상으로부터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의 성취 소식을 알리기 위해 건설하는 바벨탑의 문제인 것이다. 알료샤에게는 옛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심지어 낯설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성서에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전부를 나누어 주고 내 뒤를 따를지라 라고 쓰여있지 않던가.
알료샤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 재산 대신 2루블만 내고 그분을 따르는 대신 미사에나 참석할 수는 없어 라고 말이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던 교회의 수도원에 대한 어떤 추억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고 끌리꾸샤인 어머니가 성상 앞에 그를 받쳐 올릴 때 비스듬히 비치던 석양이 그에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도 모른다. 사려 깊은 그가 우리 고장을 찾아온 것도 전부냐 아니면 이 루블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수도원에서 그 장로를 만났던 것이다. 그 장로란 이미 앞서 말했듯이 조시마 장로였다. 여기서는 이 고장 수도원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상적인 표현으로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한다.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우리 러시아 수도원의 장로와 장로 제도가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로 1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동방의 정교국가, 특히 시나이나 아토스에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 장로 제도가 우리 고대 러시아에서도 아주 먼 옛날에 존재했거나 반드시 존재했어야만 하지만 러시아의 불행, 즉 따따르의 침공이나 내란 또는 콘스타티노플 함락 이후 동방 제국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그 제도는 잊혀지고 장로들은 사라지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세기 말부터 위대한 고행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빠이시 벨리츠코프스키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어야 일부 수도원에서만 존재하게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제도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그 제도가 우리 러시아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꼬젤스카야 오프치나의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였다. 그 제도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고장의 교회 수도원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도 이미 3대째 장로가 이어져 오고 있었고 조시마 장로는 마지막 장로였다. 그러나 그도 이젠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가 그의 뒤를 이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이 수도원으로서는 그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다. 그때까지도 이 수도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성자들의 유체나 기적을 행하는 성상은 물론 명예로운 전통도 없었거니와 역사적 공훈이나 조국에 대한 공로를 세운 바도 없었던 것이다. 수도원이 부흥하고 전 러시아의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장로들 덕택이었다. 장로를 만나고 설교를 듣기 위해 1000베르스타나 되는 러시아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란 대체 무엇인가? 장로란 사람들의 영혼과 의지를 자신의 영혼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장로를 선출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완전한 순종과 극기의 자세로 자신의 의지를 장로에게 바치게 된다. 평생에 걸친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완전한 자유, 즉 자신의 자유 의지를 획득할 때까지 기나긴 수련을 거쳐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억제한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 속에서 그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운명을 피하려는 희망으로 이러한 수련, 이처럼 가혹한 인생 수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제도, 즉 장로 제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실천을 통해 유래된 것으로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미 1000년이란 세월을 맞고 있다. 장로에 대한 의무는
우리 러시아의 수도원에도 늘 곁에 있어 왔던 평범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장로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참회와 얽매는 사람과 얽매인 사람 사이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기독교 초창기의 어느 시절에 한 견습 수도사가 그에게 배정된 장로에게 순종한 의무를 저버리고 수도원을 떠나 다른 나라, 즉 시리아를 거쳐 이집트로 가버렸다. 그곳에서 그는 긴 시간 끝에 대단한 성취를 하였으나 결국은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고 말았다. 교회에서는 그를 성자로 인정하여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제가 갑자기 미치광이들은 나올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경문을 외치자 순교자의 시신이 들어있던 관이 그 자리에서 튀어나와 교회 밖으로 나가 떨어졌으며 이런 일은 3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조사를 해보니 순교한 그 성자는 순종의 의무를 어기고 장로의 곁을 떠났으므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장로의 윤허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초빙된 장로가 순종의 계율을 풀어주자 비로소 그의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옛 전설에 불과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실화가 또 존재한다. 우리와 동시대의 한 수도사가 아토스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는 그에게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성지로 마음속에 조용한 은신처로 사랑하고 있던 아토스를 떠나서 우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 러시아의 북부 지방인 시베리아로 들어가라고 명을 내렸다. 충격을 받아 비탄에 잠긴 수도사는 콘스타티노플의 총대주교에게로 가서 장로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장로가 순종의 의무를 부여한 이상 명령을 내린 장로를 제외하고는 순종의 의무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다.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처럼 장로 제도에는 무한하고 불가사의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수도원에서 처음에는 장로 제도가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장로들은 이내 민중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장 수도원의 장로들에게서도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회의와 죄와 고뇌를 고백하고 충고와 교실을 간청하기 위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견습 수도사들이나 속인들이 장로 앞에서 영혼의 끝없는 참회를 하는 것을 비밀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이것을 보고 장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고해성사의 신비성이 멋대로 경솔하게 손상되고 있다며 이런저런 비난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로 제도는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서서히 전 러시아 수도원에 뿌리를 내려갔다. 인간을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와 도덕적 완성으로 이끄는 1000년에 걸쳐 실행된 이러한 도덕적 갱생의 무기도 겸손과 철두철미한 자기 억제 대신 오히려 어떤 때에는 사탄의 오만, 즉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이끄는 양면의 날이 선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조시마 장로는 65살가량의 노인으로 본래 지주 출신이었는데 아주 젊은 시절에 군대에 입대하여 위관급 장교로 카프까지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남다른 어떤 정신적 특성으로 알료샤에게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알료샤는 장로의 사랑을 받아 그의 보살핌 아래 장로의 암자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알료샤가 당시 수도원에 살면서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디든 하루 종일 외출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법의를 입고 있는 것도 수도원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으려는 자발적 배려였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권능과 영광이 끊임없이 알료샤의 젊은 상상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조시마 장로는 여러 해 동안 자기를 찾아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는 사람들이나 충고와 위로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미 너무나 많은 고백과 번민과 하소연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가 왜 찾아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종류의 고민이 그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도 전에 자신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알료샤는 고독한 상담을 나누려고 처음으로 장로를 찾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들어갔다가도 언제나 밝고 기쁨에 넘치는 모습으로 물러나왔고, 침울했던 그들의 얼굴 표정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렸다. 알료샤는 장로가 전혀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특히 감동을 받았다. 그와는 반대로 장로는 거의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수도사들은 장로가 죄 많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교류를 나누고 있으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수도사들 중에서도 장로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를 증오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소수로 줄어들었다. 거기에는 수도원에서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면 최고참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자 남다른 정진을 하고 있는 위대한 침묵 수행자까지 들어있었음에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대다수는 분명히 조시마 장로의 편에 서 있었으며 그들 대부분이 진정으로 열렬히 장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에게 거의 광적일 만큼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장로가 성자이고 그것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임박한 장로의 최후를 앞두고는 가까운 장래의 망자로 인해 이 수도원에서 즉각적인 기적과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알료샤도 교회 밖으로 나라가 떨어진 관에 대한 굳은 믿음만큼이나 장로의 기적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다. 그는 병든 아이들이나 친척들을 데려와서 장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은 후 기도문을 읽어주기를 간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후 혹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는 장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환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지를 목격해 왔다. 치료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병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과정에 있었는지는 알료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승의 정신적 능력을 이미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영광을 마치 자신의 승리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방방곡곡에서 장로를 만나보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고 암자 문 앞에서 대기하는 평범한 민중 출신 순례자들의 무리에게 장로가 모습을 나타낼 때 알료샤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마치 자신의 몸에서 광채가 뻗어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장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거나 자신이 서 있는 땅바닥에 입을 맞추고 울부짖기도 했으며 아낙네들은 자기 아이들을 장로를 향해 들어올리기도 하고 병든 꿀리 꾸샤를 끌고 나오기도 했다. 장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내린 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지병으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암자 밖으로 나올 기력조차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신자들은 장로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며칠씩 수도원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들이 장로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그들이 장로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그것은 알료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동과 슬픔으로 인해, 아니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과 일상적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러시아 평민들의 겸허한 영혼들에게 성물과 성자를 찾아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강한 소망과 위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죄악과 불의와 유혹을 겪고 있다면 이 세상 어딜 가든 모두 마찬가지지만 그 어느 곳엔가 성스럽고 고결한 분이 계실 것이다. 세상을 대신하여 그분은 진리를 가지고 계시며 진리를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언젠가 우리들에게 찾아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알료샤는 민중들이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장로야말로 바로 그 성인이며 민중들의 눈에 비친 하느님의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농부들이나 장로를 향해 자기 자식들을 내미는 그들의 병든 아낙네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장로가 죽은 후에 수도원에 특별한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알료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런 확신은 어쩌면 수도원 내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 같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그의 마음속은 심오하면서도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내적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뭐래도 장로야말로 유일한 존재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다. 아무래도 좋아. 그분은 성스러우시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비밀이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그 권능은 마침내 이 세상에 진리를 세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스러워지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부자도 가난뱅이도 귀인도 천민도 사라지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 왕국이 시작될 거야. 이것이 알료샤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꿈이었다. 그때까지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두 형의 귀향은 알료샤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다. 이복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친형 이반 표도르비치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복형 드미트리와 더 빨리 친해졌다. 그는 작은 형 이반을 굉장히 사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반이 돌아온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또 서로 상당히 자주 만나기도 했지만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 알료샤는 무언가 기다리는 듯, 무언가 부끄러운 듯 매우 말이 적었다. 이반 형은 알료샤가 처음에는 그의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을 오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으나 얼마 못 가서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알료샤도 그것을 눈치채고는 적이 당황하였다. 그는 형의 무관심이 그들의 나이 그리고 특히 교육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료샤는 형이 자기에게 호기심이나 관심이 그토록 적은 것은 자기로선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알료샤는 어쩐지 이반이 무언가 내적이고 중요한 일로 바쁘고 또 어쩌면 매우 힘겨울지도 모르는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자기에게까지 미처 신경을 쓸 수 없으며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알류샤는 형의 그런 태도에는 박식한 무신론자로서 우둔한 발심자인 자신에 대한 어떤 경멸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형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정말로 경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낄 수는 없었으며 어쨌든 형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만을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한 당혹감 속에서 기다렸다. 큰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이반에게 깊은 존경을 표시하면서 감동 어린 목소리로 그에 관해 말하곤 했다. 알류샤가 최근 두 형들을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엮어놓은 중대한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었던 것도 바로 그로부터였다. 작은 형 이반에 대한 드미트리의 열광적인 평가는 알류샤의 눈에 매우 인상적으로 남았다. 왜냐하면 드미트리 형은 작은 형 이반에 비한다면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비교하자면 그처럼 서로 전혀 닮지 않은 경우란 상상하기조차 힘든 만큼 개성이나 성격 면에서 현격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때의 모임, 아니 가족 집회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정도인 뒤죽박적인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모인 그런 모임이 장로의 암자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알류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집회의 구실은 실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당시 상속과 재산 처분 문제로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와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사이에 일어난 불화는 실제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먼저 농담조로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 모두 모이자는 생각을 내놓았던 것 같다. 비록 장로의 직접적인 중재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의 지위와 인품이 어떤 화해의 조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장로를 찾아다닌 적도 심지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장로를 내세워 자신을 위협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언쟁에서 너무나 많은 난폭한 폭언을 일삼았던 점을 마음속 깊이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그가 이반 표도르비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 살지 않고 읍내 외곽의 다른 집에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마침 이 고장에 살고 있던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이런 아이디어를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40~50년대의 리버럴리스트이며 자유사상가이고 무신론자이기도 한 그는 무료함 때문인지 아니면 가벼운 심심풀이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는 수도원과 그 성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수도원과의 오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삼림 벌목권과 하천 어업권 등의 영지경계선에 관한 소송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그는 수도원장과 직접 협상을 맺고 싶다는 핑계 아래 이번 일을 이용하려고 서둘렀다. 그들의 논쟁을 어떻게든 좀 우호적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선량한 의도를 지닌 방문객이라면 수도원 측에서도 평범한 구경꾼보다는 관심과 호의로서 맞아주지 않을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병 때문에 전혀 암자를 떠나지 않고 일반 방문객들을 사절하고 있는 병든 장로에게도 어떤 내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로도 이에 동의하여 날짜가 정해졌다. 누가 나를 그 사람들 사이에 끌어넣었을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알류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임에 대해 알고서 알류샤는 매우 당황했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소송 당사자들 가운데 이 모임을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의심할 나위 없이 드미트리 형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장로에게 모욕적일 경솔한 목적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알료샤는 생각했다. 이반 형과 미우소프 씨는 호기심, 그것도 아마 가장 무례한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며 아버지는 어떤 광대극이나 연극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알료샤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젊은이는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물론 그는 마음속으로 가족들 사이의 모든 불화가 어떻게 해서든 끝나기를 진정으로 염원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장로 문제였다. 그는 장로 때문에, 그의 명예 때문에 몹시 불안했고 미우소프의 남달리 세련되고 점잖은 조소와 이반의 오만한 학자풍의 암시적인 말투가 장로에게 모욕을 줄까봐 걱정스러웠다. 알료샤에게는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다. 방문하게 될 이 끔찍한 인물들에 관해서 무엇이든 장로에게 미리 언지를 해주고 싶었으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약속된 날 전날에야 아는 사람을 통해 드미트리 형에게 자신은 형을 사랑하고 있으니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을 뿐이다. 드미트리는 동생에게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자신은 비열한 행동 앞에서도 모든 힘을 다해 자제할 것이며 비록 장로와 이반을 깊이 존경하고는 있지만 그 모임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어떤 함정이거나 부질없는 코미디임에 틀림없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성자를 모욕하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드미트리의 편지는 끝맺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알료샤의 마음에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았다.